2001년 10월 6일 늦은 밤, 제주도 선원방 인근의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 해상. 이곳은 자원 분쟁으로 민감한 탓에 해경들도 접근을 꺼려하는 장소인데요. 바로 이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두 척의 배가 비밀스레 접선하죠. 미리국이었습니다. 한 달 전인 2001년 9월,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에 위치한 한 다방. 제7호 태창호의 선장이었던 이 씨는 어업 활동을 같이 하며 알게 된 여사구와 만납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것은 단순한 어업 활동이 아니었는데요. 여사구는 중국 저장성 쪽으로의 밀매 루트를 꿰고 있었고, 선장 이 씨는 이를 통하여 조기나 갈치 등을 불법 밀수출하며 서로 간 어둡고 긴밀한 신뢰를 쌓은 관계였죠. 평소와 다른 허름하고 외진 다방에서의 만남 제안에 이 씨는 호기심과 함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생선 밀매 쪽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요? 이 씨의 말에 여사구는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는데요. 조심스레 주변을 살핀 그는 조용히 이야기했죠. 큰 돈 한번 벌어보지 않겠습니까? 여사구의 제안은 명료하였지만 그 내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미리국자들을 태워다 줄 것. 이는 조기나 갈치 따위가 아닌 사람을 실어다 나르는 일이었는데요. 생선 밀매와는 판이 다른 스케일에 선장 이 씨는 손사래를 쳤죠. 선장님에게 3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배에 탑승하는 선원들에게는 100만 원씩 따로 드리고요. 금액을 들은 이 씨의 눈빛이 돌연 바뀝니다. 당시 그의 어업 수입은 생선 밀매를 통한 부수입을 빼면 월에 3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은 그가 무려 10달을 꼬박 바다에 나가야 벌 수 있는 큰 돈이었죠. 짧은 고민을 마친 이 씨는 여사구와 악수를 하는 것으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날의 약속이 어떠한 비극을 초래하게 될지 아직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2001년 당시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코리안 드림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3년 정도만 고생하면 중국에서 평생 일하는 것과 맞먹는 돈을 벌 수 있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골자였는데요. 시골과 빈민가 중심으로 번져나간 코리안 드림에 불을 붙인 건 다름 아닌 미리국 브로커들이었죠. 당시 한국의 중국인 취업비자 심사는 매우 까다로웠으며 각종 자격 제한까지 더해져 합법적인 루트로 한국 내 취업을 할 수 있는 중국인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방문 취업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중국인의 한국 취업비자 승인율은 5%가 채 되지 않았는데요. 이마저도 주요한 전문직이나 고급 기술자들의 한정된 허가였죠. 이에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고자 한 소외 계층은 미리국 말고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실상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남겨두고 홀로 백길에 오른 가정부터 가족 단위의 대규모 이동까지 2000년 전으로 중국인들의 불법 미리국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밀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의 90%가 중국인들이었죠. 현지 브로커들은 인당 6만 5천 위안, 당시 원화로 900만 원가량의 돈을 받고서 적극적으로 미리국을 주선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에도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수많은 중국인들은 쉴 새 없이 밀려들었고, 이에 생선 밀매를 주로 하던 여사구도 그 시장에 자연스레 발을 들이게 된 것인데요. 미리국의 중간 브로커 역할을 맡게 된 여사구는 적합한 운반책을 찾던 중 밀수출을 통해 안면을 튼 선장 이 씨에게 그것을 제안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2001년 10월 6일 밤, 서로 간 이해관계를 맞춘 이들의 비밀스러운 미리국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중국 측에서 온 목선에 타고 있던 한족 49명과 조선족 11명, 총 60명의 미리국자들이 선장 이 씨가 몰던 태창으로 옮겨 타는데 걸린 시간은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송을 마친 이 씨는 뱃머리를 여수 방향으로 돌리고 다시 항해를 이어나갔는데요. 다음 날인 7일 오전, 해경 단속을 우려한 선원이 이 씨에게 다가왔죠. 선장님, 단속이 무사히 끝나기 전까지는 저 사람들 어디에 숨겨놓아야 할 것 같소? 이에 이 씨는 2.5평짜리 물탱크에 35명, 1.5평짜리 어구 창고에 25명을 각각 나누어 숨기기로 합니다. 어구 창고가 유난히 비좁았던 탓에 어창 속으로 들어간 이들은 숨막히니 뚜껑을 닫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였는데요. 선장 이 씨는 그러다 걸리면 다 죽는 거다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뚜껑을 닫은 뒤에 그 위를 1톤에 달하는 그물 덮개로 한 번 더 덮어두었죠. 이후 태창호는 정상적인 조업 선박 행세를 하면서 해경 단속 또한 별탈 없이 통과합니다. 단속까지 통과하고 나서야 이 씨와 선원들은 한숨을 돌렸는데요.
모든 어려운 과정은 마쳤으니 이제 미륵국자들을 무사히 이송하여 넘기기만 하면 3천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을 터였죠. 이 씨는 선원들에게 물탱크와 어구 창고의 뚜껑을 다시 열고 그들에게 물을 주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어구 창고로 향했던 선원이 벼랑간 비명을 지르더니 사색이 되어 이 씨에게 달려오는데요. 그는 대낮에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벌벌 떨고 있었죠. 선장님, 어구 창고에 있던 25명 모두 죽었소. 급하게 어구 창고로 달려간 선장 이 씨는 끔찍한 현장을 목도합니다. 그곳은 현세에 펼쳐진 지옥도 그 자체였는데요. 비좁은 공간 속에 들어차 있던 25명의 사람들 모두가 질식사한 상태였죠. 이는 단 3시간 만에 일어난 참상이었습니다. 갇혀있던 이들은 눈조차 감지 못한 상태로 죽기 직전까지 한 줌의 공기라도 더 빨아들이려고 한 듯 입을 한껏 벌린 채였는데요. 벽을 긁어대던 손톱은 모두 떨어져 나가 있었으며 그중 몇몇은 손마디까지 갈려나갈 정도로 현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한 광경이었죠. 비교적 공간이 넓고 통풍도 되었던 물탱크에 들어간 이들은 모두 큰 이상이 없었지만 비좁은 데다 뚜껑을 덮는 순간 완전 봉쇄되는 형태의 어구 창고에 들어간 이들은 수시간을 채 버티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뚜껑을 닫는 순간 25명분이 숨 쉴 수 있는 산소의 한계량, 즉 목숨줄이 정해졌던 것이나 다름없었던 건데요. 어구 창고의 뚜껑 위에는 1톤짜리 그물 덮개가 올라가 있었기에 안에 들어간 이들이 자력으로 문을 열고 나올 수도 없었죠. 배에 탄 모두가 패닉에 빠져있던 그때 선장 이 씨의 전화벨이 울립니다. 발신인은 여사구였죠. 백여도에서 작은 배가 오니 그 배에다 미리국자들을 태우시오. 큰일이다. 25명이 죽었소. 썩은 조기는 모두 버려야지. 다음날 새벽 35명의 생존자들을 접선한 소형어선에 옮겨 태운 태창호는 다시 뱃머리를 돌려 깊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쪽의 외딴 해상에 도달한 그들은 일출을 등지고 바다에 시신들을 던지기 시작했는데요. 길지 않은 작업 시간 동안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죠. 같은 시각 대경도 주민들은 평소와 다른 부산스러운 소리에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행색이 남루한 이들 수십 명이 중국어로 대화하며 몰려다니는 광경이었는데요. 이를 수상하게 여긴 대경도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며 생존에 한국 땅을 밟았던 35명의 미리국자들은 전원 검거되었죠. 즉시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들로부터 심상치 않은 증언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 나온 게 없더라만 게 옆팔에 칸에 그 닦게요고 여러 분 나오는 게 시체 구구당에 나오더라만 그 하나 겁이 나서 저래 갔다 말하는 게 거기 사람들은 말하는 본 사람들은 말하는 게 죽었다 이러더라만. 미리국자들의 운반선 역할을 한 것이 선장 이 씨가 몰던 제7호 태창호이며 그 과정 중 무려 수십 명이 죽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같은 날 오전 11시쯤 시체를 모두 버리고 여수항으로 입항하던 이 씨의 태창호는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었죠. 다음 날인 10월 9일 태창호에서 버려진 시신 25구를 찾기 위해 여수해경이 출동합니다. 선장 이 씨의 증언에 의거하여 경비정 12척과 헬기 1대, 잠수부들이 소리도와 여서도 인근 해역으로 투입되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대대적인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25구의 시신 중 찾은 것은 13구뿐이었죠. 그마저도 수중부패가 이미 심하게 진행되어 신원식별을 위해서는 일부 지문이나 신체적인 특징을 통해 유추해야만 했습니다. 시신들은 하나같이 손가락들이 가장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이후 13구의 시신은 명확한 사인 식별을 위하여 부검을 거친 후 중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대경도에서 현장 검거되었던 미리국자 35명도 조사를 마친 뒤 중국으로 강제 추방되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선장 이 씨와 선원들 그리고 여사구의 재판이었죠. 여사구는 사건 직후 도주하였지만 조표하는 검거망에 결국 자수를 선택합니다. 선장 이 씨와 선원들, 여사구에 대해서는 각각 재판에 앞서 취조가 진행되었는데요. 이들이 계획하고 주도한 미리국에 대한 혐의는 명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었죠. 공업이 시키다가 거기서 가기는 이제 여수까지 싣고 와갖고 선장이 이제 버르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선원들은 모르니까 거기서 식으면 식은 대로 수뿐이 없죠. 이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미립국이라는 범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탐하여 미립국자들을 극도로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였고 이후 질식하여 숨진 사망자들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25명의 미립국자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한 의도는 없다고 판단된다. 선장 이씨 중과실 치사죄, 사체 유기죄,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 브로커 여사고 같은 죄목으로 징역 2년 6개월, 선원들 중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2명은 각각 징역 10월과 8월, 나머지 선원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어구 창고에 25명을 가두어둔 것이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은닉이었으며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으로 인해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로 처벌되었던 것입니다. 불법 미립국에 대한 끔찍한 경종이 되었던 이 사건으로 인해 이후 해경의 단속은 즉각적으로 강화되었는데요. 감시 장비가 대거 보급되고 단속 전문팀이 신설되었으며 주요 미립국 루트에는 집중 감시 체계가 도입되었죠. 전례 없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 일어난 역사상 최악의 테러로 세간의 온 시선이 집중되면서 제7호 태창호 사건은 큰 화두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하는 영화 해무가 개봉하며 사건은 다시금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픽션이라 생각하고 영화를 관람한 이들은 이 끔찍한 스토리가 실화를 배경으로 한다는 데 적잖은 충격을 받았죠. 미립국을 하면서까지 꿈꾸었던 타국에서의 희망찬 미래, 그들의 코리안 드림은 그날 태창호의 어구 창고를 벗어나지 못한 채 깊은 바닷속으로 전부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김요한 밤이었습니다.